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있잖아요. 80년 전통의 오케스트라단인데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최초로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국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여기에 정식으로 초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무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필 오케스트라도 여기에 무대에 쓴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작곡한 음악 감독이 작곡한 이 첫 관현악곡 역시 초연될 예정이라고 해서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죠. 카네기홀에서 K-클래식이란 무엇인지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가짜뉴스 주의보입니다. 네,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가짜 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조심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은 피싱 문자나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으세요? 많이 봤죠. 네, 스팸 늘 문자도 많이 많이 네. 받고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주식 무슨 방에 들어가라, 타일 무슨 거에 계정이 위험하다 이런 문자들을 수시로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자들을 조심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가짜 뉴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너튜브나 SNS에서 10월부터 종량제 봉투 단속이 강화된다 이런 소식 접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셔가지고 나 분리배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을 보면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동안 일했다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라면 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20만 원, 두부 용기를 안 씻고 버려서 9만 원, 볼펜을 버려서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환경부의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런 경고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가 할 텐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게 다 가짜 뉴스란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너튜브 요즘 부쩍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 쇼츠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 그걸 좀 걸러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것처럼 생활형 뉴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얘기가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쉽게 믿어버리거든요. 얼마나 이 가짜 뉴스가 많이 확산이 됐는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인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배출 기준이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떻게 배출을 해야 하는가 이걸 정보를 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기후부가 운영하는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이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너무 판을 치니까 이 뉴스마다 전부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해서 내가 진짜 뉴스를 그거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으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 필요합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통합요금제 나온다입니다. 네, 통합요금제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두 분은 휴대폰 요금제 어떤 거 쓰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무제한 이런 거 했던 것 저도 같은데.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오늘 무슨 요금제를 사용하는가 확인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오늘 아침 확인을 못했어요. 내가 무슨 요금제를 내고 얼마나 요금제를 내고 모르겠네.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금제 종류가 사실은 너무 많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어떤 요금제에 몇 년 동안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번 휴대폰 바꿀 때까지. 근데 이통 3사가 운영하는 요금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781개라고 합니다. 이 중에
물론 이제 예전의 요금제들도 있기 네. 때문에 실제로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가 251개. 그래도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알뜰폰까지 요금제를 합하면요 1,000개가 된다. 와. 아니 국민들을 무슨 입시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요금제가 많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된 이동통신 요금을 단순화한 통합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합요금제는 5G나 LTE 구분 없이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에 따라서 가입자가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해서 이동통신 3사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연내 출시를 목표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합요금제가 실시되면 그러면 통신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높으면은 상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할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면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합니다. 통합요금제가 지혜로운 소비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휴대폰 요금이 너무 비싸요 이러면 정부가 이동통신사 막 팔다리 쥐어짜가지고 요금을 좀 강제로 내리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좀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되는 통합요금제는 이거와는 좀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용 패턴에 따라서 맞춤형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건데요. 평소에 내가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정해져 있는 요금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금제 구간이 데이터가 딱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요금제가 비싸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내가 평소에 쓰는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합리적인 요금 선택이 가능해지는 만큼 통합 요금제가 출시가 되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기존 통신 요금제하고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인 요금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보는 픽, 풍선 효과입니다. 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이 비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또 이번 대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책이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피스텔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구매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출이나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쪽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빌라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없고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70%를 그대로 적용받아서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시장은 이미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올해 3분기 들어서 0.11% 상승하면서 반등을 했고요. 전세의 월세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임차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광화문과 여의도 등 이 기업들 사무실이나 빌딩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인근의 오피스텔에 특히 매수 문의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빌라도 그렇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빌라, 저도 지금 빌라 살고 있기도 네. 한데요. 빌라는 가격이 잘 안 오르잖아요. 매매도 맞아요. 별로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아파트 매입이 당연히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빌라 쪽을 눈여겨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도심 주변 노후 저층 주거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거지의 경우에는 신속 통합 계획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 빌라에 들어가면 이른바 나중에 개발이 되면 딱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수요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고는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여전히 아파트잖아요. 사실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때 아파트 살 걸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빌라는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성향이 좀 있는 데다가 아파트 가격이 뛸 때도 빌라 가격은 거의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주의를 좀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하여간 예의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인구주택 총조사 시작입니다. 네,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에 조사가 시작됩니다라고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안내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국가데이터처가 2025 인구주택 총조사를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국가통계조사로 올해로 100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전 가구의 20%인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요. 성명, 성별, 교육 정도, 직업, 결혼 계획, 의향, 가족 돌봄 시간, 1인 가구 사유 등 총 55개 문항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55개 문항 응답하는데 이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행정 데이터로 전산으로 쌓이는 자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55개 가운데 13개 문항은 그냥 기존의 행정 자료로 쌓인 것들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응답하는 문항은 한 40개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난 조사에서는 조사할 때 왜 이런 사생활을 묻느냐, 또 어떤 통계에 활용되는 항목이냐 이런 민원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각 가구별 어떤 상황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전자조사표 문항별로 조사 목적이 뭡니다라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담았다고 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통계청이죠, 옛날에. 네, 그 맞습니다. 이름을 네. 바꾼 게 국가데이터처 이렇게. 예. 예.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포변으로 선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조사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또 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거나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또 인식하시면 조사에 응답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조사는 콜센터나 시군구 통계 상황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응답자가 편한 시간에 예약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기간에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통계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들은요. 일단은 자발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어쩌면 제일 편의성을 높이시는 방법이고요. 네네. 조사에 응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방문조사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네. 문 안 열어주시지 말고요. 네. 그 신분을 밝히면 조사에 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문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계절을 앞서간 추위가 계속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두꺼운 외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는데요. 어제 4.8도에서 출발한 서울의 기온은 오늘 6.6도로 출발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이맘때 아침이 10도, 한낮에는 19.8도인데요. 내일이면 10월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동해안은 여전히 흐립니다. 오늘까지 영동에 최대 60mm, 그 밖에 동해안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이 20도, 광주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지금 아니면 언제 갈까 네. 싶을 정도로 날이 좋긴 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탁 기분 전환하러 여행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어디로 갈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시 부천을 다녀왔는데요. 부천으로 함께 가보시죠. 동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부천.
책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이곳은 도심 곳곳에 문화와 예술이 녹아들어 시민들의 일상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부천만의 빛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부천시청 앞 광장인데 잔디 광장으로 정말 시원하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 부천을 소개해 드릴 건데 부천을 낱낱이 소개해 드릴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죠.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천을 안내해 주실 분은 조용익 시장님입니다. 부천 하면 우리가 문화도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부천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도시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학창의도시입니다. 어떠한 것이 있길래 과연 이곳이 문화도시인지를 한번 아나운서님을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어디부터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아트센터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어유, 웅장하네요. 네. 좋네요. 부천 아트센터는 최근 주목받는 음향 전문가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근데 지금 어디서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요? 가보시면 압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가보시죠. 예, 그럼 네. 가시죠. 선율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니 특별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오, 소리가 웅장해요. 네. 네. 와. 진짜 굉장히 웅장하네요. 저 앞에 있는 저게 악기죠, 저것도? 네. 악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저희 부천 아트센터가 재작년에 개관을 할 때 지자체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잠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감상해 보실까요? 몰입감이 상당한데요. 실황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단일 악기이지만은 74개 이상의 악기 소리를 내는 예. 오케스트라를 견줄 만한 악기여서 우리 문화도시 부천의 품격에 맞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시아 문화예술의 리더들이 모이는 FACP 정기 총회도 여기서 열렸고 피아니스트 임윤창, 조성진, 그다음 소프라노 조수미, 그다음 첼리스트 겸 지휘자인 장한나 이런 훌륭한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직접 연주를 하거나 지휘를 했고 정명훈 지휘자도 또 찾아올 예정이어서 그 연주자들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어서 관객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야, 이 콘서트홀 하나만 봐도 부천이 얼마나 문화를 사랑하는지를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 시장님 계속 설명해 네. 주실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안내 좀 해주셔야죠. 네, 우리 부천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러면 알려주셔야죠. 네, 가보셔야죠. 예. 네. 이곳 부천에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박물관이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만화박물관입니다. 과연 어떤 추억의 만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참 재밌네요. 네. 우리 부천은 이 만화 도시인 건 아신가요? 네. 분리감. 네. 우리 부천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습니다. 아, 맞다. 네. 부천이 이 만화정보센터에서 만화박물관으로 발전을 해왔고 또 옆에 보면은 만화영상진흥원이 있는데 또 최근에는 웹툰 융합센터도 생겨서 K 만화, K 콘텐츠를 선도해가는 그런 책임감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웹툰 종주국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웹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 만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그 위대한 첫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도영 작가가 1909년도에 대한민보의 최초에 실어놓은 사파입니다. 1909년요? 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제 강점기 때네요. 45년. 네. 여기 각시탈 있다. 예. 이건 알아요. 이건 알아요. 그렇습니까? 각시탈 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아기 공룡 둘리, 아니 너무 재밌죠. 모털도사. 네. 머리카락 뽑아서 훅 하면 촥 나오고. 사라져가는 우리 만화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곳답게 박물관은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네요. 예전에 추억에 금세 빠져들으시는데 아유. 근데 이곳이 네. 예전에 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만화방이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다닐 때하고는 조금 네, 달라요. 모양이 다르시죠? 네, 요거는 그 전 세대인가 봐. 그렇습니다. 종이의 재질도 그렇고 네. 그 색채도 그렇고 지금 만화하고 약간 좀 다르죠. 그럼요. 아무래도. 인쇄 기술이. 네. 만화를 아주 좋아하셨나 봐요. 아주- 만화 뭐 저 말씀 만화 꿀- 너무 재밌었으니까요. 그때 만화였다가 또 무협지도 봤다가 네. 그랬죠. 수업 시간에 보다가 네. 걸려서 선생님한테 야단맞기도 하고 시리즈 새로 나온 거 가지고 있으면 그때 막 영웅 됐었어요. 그렇죠. 야, 너 보고 나 좀 보여줘. 그렇죠. 서로 만화책 돌려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세계적인 K 웹툰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만화가 가진 창의와 창작, 상상력이 드라마와 영화까지 되면서 K컬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부천에서 애니메이션 축제나 만화 축제도 열리고 그러잖아요. 네, 지난 9월에는 국제 만화 축제가 열려서 코스프레까지 합쳐서 많은 만화를 즐기는 분들이 함께 찾아와서 성황리에 만화 축제를 펼치고 국제 영화제, 그다음에 만화 축제, 애니메이션, 비보이 브레이킹 댄스까지 함께 국제 대회를 열어가는 문화에 정말 전 시민들이 열광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천에는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재탄생한 부천 아트벙커 B39가 있고요. 실내 식물원 스피아에서는 400년 된 올리브 나무와 호주 바오밤 나무 등 특별한 수종을 만날 수 있다니 여러분도 꼭 한번 둘러보세요. 한편 밤이 되면 또 다른 매력이 펼쳐진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신비한 복사꽃이 날씨와 계절을 만들어낸다는 기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이에요, 여기가? 지상낙원이 아니라 기상낙원입니다. 기상낙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네. 뭐죠? 기상낙원의 서막이 열립니다. 네, 이곳 자연생태공원에 복사꽃이 날씨와 계절을 만들어낸다는 공간인데 이 70m 정도 되는 주상절리 벽면에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새로운 빛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야, 멋있네요. 네. 이곳은 자연생태공원 내에 일정 구간을 밤에도 즐길 수 있는 테마 공간으로 조성한 곳인데요. 자연과 미디어 아트가 결합해서 판타지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눈호강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기상낙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지상낙원 같아요. 네, 환상적이죠. 네.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고 기획하셨어요? 이곳 자연생태공원이 약 한 35만 명 정도가 연간 찾아오는 공간인데 수도권에 가장 좋은 야간 빛의 테마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최대한 이 자연 지형지물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날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시민들이 빛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놀라운 건 기상낙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인데요. 부천 루미나래는 날씨와 관련된 여러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우가 쏟아지는 숲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천둥이 번쩍 내리치기도 하네요. 진짜 천둥 치는 것처럼 무섭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영롱한 오로라 등 다양한 테마를 즐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야, 이거 왜 눈이 내립니다. 네, 놀랍죠? 눈이 엄청 왔어요 지금. 오래간만에 눈 맞아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야. 우리
아이들 동심에 뭐 빠져든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낭만적이네요. 야, 멋있다. 자연 속에서 그것도 아름다운 빛에 둘러싸여 걷다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군요. 스트레스가 싹 녹으며 힐링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이 가을에 풀벌레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냥 네, 이 소리만 정겹죠? 듣고 있어도 힐링이 네. 될 것 같은데 부천이 이렇게 문화와 예술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 부천은 시민들이 일상이 문화가 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트밸리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또 예총이나 생활문화예술인들이 각각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늘 콘텐츠가 함께 있는 그런 문화의 힘이 강한 도시 부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천에 오시면 늘 문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천을 지켜봐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가오는 주말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부천에서 특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7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 알려드릴게요.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연예계 다양한 소식들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루함, 고리타분함 다 빼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그런 연예계 뉴스만 준비했습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놓칠 수 없는 짜릿한 연예 뉴스 준비했습니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후끈후끈한 연예계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태워드릴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화제를 모은 연예계 단신 업 앤 다운. 네, 업앤다운 10월 넷째 주 업앤다운은요. 이번에는 또 다운에만 두 가지 키워드가 선정이 됐는데요. 바로 범죄 조직, 연루설, 그리고 호화, 자선 파치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다운 키워드 일단 범죄 조직 연루설입니다. 키워드만 봐도 이게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죠? 최근 이 캄보디아 범죄 관련해서 이게 우리 사회 문제 또 외교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 국민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지면서 재조명되는 소환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빅뱅 출신의 가수, 뭐 이정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승리 씨인데요. 이 승리 씨가 캄보디아 한 행사 무대에서 이 발언했던 한 과거 영상이 다시 떠오르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요 심지어 인신매매 조직범죄와의 연루설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행사 발언했던 그 무대 뭐였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고 오시죠. When I'm saying I'm going to Cambodia to my friend, isn't that the country's dangerous? You Cambodians are And I said, shut up and try to come here and see what happened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작 또 문제가 된 것이 그 뒤에 있는 그 글자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헛웃음을 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캄보디아에서는 이 온라인 금융사기와 인신매매, 불법 감금 및 여러 가지 고문 등을 주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에서 초국가적 범죄단체로 규정하는 등 이 미국과 영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 푸땡땡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요, 보이스피싱과 또 온라인 범죄 등 한때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범죄 구역으로 꼽힌 태자단지를 운영하는 이 배후로 지목되기도 한 기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본 이 승리 씨가 발언을 한 곳의 배경에 쓰여진 글자가 이 기업의 산하 브랜드로 알려지게 되면서 승리 씨가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쪽 조직의 돈을
전을 받고 행사를 다녀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대체 진실은 뭘까요? 아직까지는 추측성 루머, 추측성 소문 이런 것일 뿐인데 사실 승리 씨가 이런 곳에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하고 그 태자단지라든가 여러 그 개바치라고 불리죠. 그런 범죄 조직하고 연루돼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승리 씨 지난 2015년에서 16년에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성매매 알선했죠. 거기다 성폭행, 마약과 이런 것들이 뒤엉킨 버닝썬 사건의 중심 인물로서 당시에 횡령, 해외 원정 도박 등의 여러 이 수십 가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잖아요. 이렇듯 이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해서 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데다가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런 범죄 조직하고 연루설 이러면 저 아닙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입장을 내놓을 만한데 내놓지 않다 보니까 이 승리의 범죄 조직 연루설 이것은 지금 현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업 앤 다운. 다음 거는 호화 자선 파티요? 이건 네. 뭐예요?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애를 가장 뜨겁게 달군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5일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유명 패션지가 개최를 한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행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발간한 이 잡지사에서 이제 진행을 한 행사였었는데요. 일단 이 행사의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유방암 조기 검진과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관련돼서 어렸을 때 잡지를 통해서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주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좀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서 명품 브랜드 협찬과 함께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정말 그 각계각층의 연예인들이 다 모여서 이 행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SNS로 이 행사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음주를 즐기거나 침묵을 다지고 있는 듯한 스타들의 모습을 더 집중하는 데 치중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유방암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내가 지금 절제를 한 수술을 하고 너무 나는 힘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이 연예인들이 좀 가슴이 많이 파져 있는 노출이 많은 옷들을 입고 샴페인 유방암 인식 개선에 술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술을 즐기고 행사를 춤을 추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슬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의료 관계자 또는 또 여러 가지로 이 환우분의 가족분들 역시 우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관련해서 이 잡지사에서 자신들의 계정에다가 연예인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는데 유방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를 짐작할 만한 문답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움이 남는 행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술을 마시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큰 비판을 받았고 많은 팬들도 실망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좀 많은 비난을 받은 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축하 무대를 부른 가수 박재범 씨인데 가수 박재범 씨가 부른 몸매라는 노래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취지하고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환우들에게 모욕을 줬다, 조롱을 했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은 건데요. 이 거센 논란에 박재범 씨가 일찌감치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암 환자분들 중에서 제 공연을 보고 불쾌하거나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건강하시길 바란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출연료 받지 않고 열심히 공연했다. 그 좋은 마음을 악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재범 씨, 그 좋은 마음을 악용한 건요, 대중이 아니고 그 행사 주최 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약간 화난 듯한 글 때문이었을까요? 이 행사에 대한 논란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네. 행사에 참석한 스타들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일단 스타들은 직접적인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행사에 참석한 스타들 역시 이러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스타들의 입장을 제가 연예부 기자니까 그냥 말씀만 좀 살짝 드리자면 이 유방암 환우에 대한 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뜻깊은 취지에 공감해서 헤어 메이크업 비용도 직접 자비로 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공감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참석을 한 이 예쁜 마음은 맞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회사도 행사를 진행을 해보고 저 역시도 이와 관련된 섭외를 해보지만 사실은 와주시는 분들이 밖에서 욕을 먹지 않게 하는 것도 이 주최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행사는 주최 측에서 굉장히 잘못 판단한 행사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현장에서 매니저나 아니면 다른 스태프들이 동반 출입이 좀 불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이 몰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좀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소속사 케어 없이 연예인들이 질의응답에 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도 소속사에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주최 측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이제 언론 보도 다 보셨겠지만 이 행사에 수십 개 브랜드, 명품 브랜드들이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들과 이 이제 SNS에 그런 스타들 사진이 올랐는데 마치 이게 유방암 인식 개선이 아니라 무슨 상품 광고, 명품 광고냐 이제 이런 비난이 나온 거죠. 그런데 바로 비난의 강도가 더 세진 건 바로 기부금 때문입니다. 지금 이걸 20년을 해왔는데 누적 금액 11억이다. 물론 11억이 적은 돈 아니죠. 1년에 한 5천만 원. 근데 이것도요. 올해 거의 한 6억이고 19년 동안 5억이 모였다. 이렇게 수십 개 명품 브랜드가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최근 잘 됐다는 걸 아무리 감안해도 조금 그렇게 해서 그동안 이제 500명한테 여성 특화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비슷한 다른 시민단체가 하는 이 유방암 관련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24년 동안 해왔는데 여기는 누적 이 금액이 스타가 하는 게 아닌데도 40억이에요. 이거랑 비교해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네요. 20년 했는데 누적 액수가 11억이죠? 네. 그것도 최근에가 1년이고 19년은 한 5억. 근데 어쨌든 11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 그쵸. 20년이라는 기간과 이 행사의 규모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하는 좀 아쉬운 액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러모로 이번 올해 행사는 참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번 행사가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이 해당 잡지사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누적 기부한 금액이 3억 1,56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요. 해당 잡지사가 앞서 홍보한 금액이 11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의 3분의 1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중이 더욱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기부금 규모 부풀리기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다시 덧붙여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를 주최한 잡지사의 편집장이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직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여러모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에서 해당 잡지사가 보내왔다라는 이 기부금 세부 내역을 또 공개를 했어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더한다 한들 약 4억 원이 넘는 기부금만 확실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 잡지사가 브랜드와 개인 등이 낸 금액을 다 더해서 5억 원을 이제 낼 거고 그리고 올해 말에 1억 원 정도를 더 추가할 그러니까 올해 말에 1억 원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래저래 다 따져보면 11억 원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모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당 잡지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좀 뒤늦게 어떻게 보면 좀 늦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게 뜨거운 이슈였는데 나흘 만에 홈페이지에 이제 글로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지난 10월 15일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춰볼 때 구성과 진행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방암 환우들 또 가족들 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한테 사과를 전했는데요. 여러 비판과 지적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나가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내년에 이 행사가 잘 열릴까도 모르겠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가 기부를 한다는 거 그만한 스타가 오는 건데 지금 연예인들 이 행사 참석 굉장히 위축됐을 것 같네요. 네. 그 지금 들어봐도 이게 좀 그렇다. 네. 예, 예.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죠. 그렇죠? 네. 예, 그러네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갈까요? 은영 씨 이번에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 한 스타의 이 문제 제기로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바로 별의별 사생활 침해를 당한 스타들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진 스타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배우 이동욱 씨인데요.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이동욱 씨 소속사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스토킹 행위가 의심되는 일부 팬들을 향해서 직접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릴게요. 최근 아티스트의 비공식 스케줄 및 거주지, 사적 공간을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를 남기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요. 거주지 방문, 사적 공간 침입, 그리고 비공식 스케줄 추적, 개인정보 유출 여기에 대해서 또 해외 스케줄 및 개인 일정을 포함한 출입국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항공권 이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티스트와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서 기내에서 접근하는 시도 행위 역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된다. 법적 대응 예상이라고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일부 팬들의 사생활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인데다 최근에는 배우 유연석 씨 또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내서 이 흔히 말하는 사생 팬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특히 이동욱 씨 측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바로 이 항공권 정보를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도넘은 사생활 유출 피해를 입은 스타들 중에서요. 바로 출국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스타들의 경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방금 제 귀를 의심한 게 항공권 탑승 정보는 정말 보안이 필요한 개인 정보잖아요. 근데 이게 유출이 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사실 불가능해야 되죠. 스타들이 공식 스케줄 외에도 개인 일정으로 비행기 많이 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팬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들이 알려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럼요.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근데요. 그래야 되는데 SNS 보면요. 뭐 샵 정보 판매, 해시태그 검색하면 제일 스타 한번 이름 붙여볼게요. 변우석 항공편 정보 팝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신저 오픈 채팅 방에서는요. 스타들의 항공편명, 출국 시간, 입국 시간, 어디로 나온다, 게이트 정보 이런 것까지 돈으로 주고받으면서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민감할수록 비밀로 할수록 더 값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와. 네, 이러한 불법 거래를 통해서 항공편 정보를 전달받은 일부 팬들이요. 이 스타와 같은 항공편을 일단 예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스타의 굉장히 근처 자리를 또 잡아버려요. 그래서 좌석을 이제 예약을 해서 그 스타가 가는 내내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을 좀 하고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좀 저 역시도 와, 저 스타 참 불편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촉을 해서 기내식을 바꿔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예약되어 있는 좌석을 바꿔서 창가 자리였는데 뭐 통로 자리로 바꾼다거나 이러한 행위까지 불사합니다. 여기에다가 과거에 원어원 같은 경우에는 1등석을 따라서 예약을 했어요. 사생팬이. 그런데 이륙 직전에 이 사생팬
팬들이 아우 우리 이제 내릴 거다. 우리 뭐 여기까지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 환불을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이륙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지연이 된 적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보안법상 위협적 난동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내리겠다라고 우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화가 나는데 위약금 5만 원으로 끝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네, 아이돌 스타한테는 이게 빈번한 일이고요.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의 또 일이기도 한데 슈퍼주니어 멤버 희철 씨가 이런 고충을, 김희철 씨가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어.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맨날 집에만 있잖아. 야, 아니 여행도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일단 내가 비행기 표를 끊으면 팬들은 내가 비행기 언제 출국한지 다 알아. 와, 이거 진짜 어떻게 그래서 알아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해외에 놀러 갔다가 비행기를 바꿔서 바로 땡겨서 오거나 그랬거든. 그래도 다 알아. 아 마이 갓. 난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내 게 아니니까 모든 사이트에 내 걸로 다 가입이 돼 있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적이 없어. 아니 데뷔했을 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내게 아니다. 이게 정말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렇게 탑승 정보를 유출하는 거죠? 일단 기획사에서 공개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안다는 거 사실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이 멤버 리더 RM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KTX 승차 정보가 유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후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올해 또 유명 스타들이 항공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고 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외국계 항공사 직원이 포함돼 있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스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때는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측근에 의해서 누출이 됐을 때죠. 예를 들면 이제 한류 스타,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 끌었던 장근석 씨가 아니 일본 팬들이 어떻게 알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좋아했던 운전기사가 장근석 씨 일정을 유출했던 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네, 사생활 유출로 피해를 입은 스타들 사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정말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공간이지만요. 이것이 유출되는 순간 정말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 바로 스타들의 집인데요. 이 스타들의 집 주소가 유출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아이, 그러잖아. 집에 왔는데 왜 대문을 안 열어줘? 아 요새 네 팬이라고 와서 막 밤이고 낮이고 밤이도 막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초인종 눌러서? 네. 진짜? 네, 막 밤에도 와서 초인종 누르고 막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대문을 잠고 이렇게. 그래 저번에 안 잠그고 계셨던 거 같아요. 네, 막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이고 뭐고 다 이렇게 다 문을 열고 막 확인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근데 거기 아버지는 또 인심 좋고 또 어머니도 그러니까 아이 들어와요 해서. 맞아. 못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집 주소는 대체 어떻게 유출이 된 거죠? 네, SNS에서 파는 스타들의 개인정보, 즉 연락처를 일단 삽니다. 그리고 그 스타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이고 어디 택배사인데요. 이거 뭐 좀 택배를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주소가 바뀌었나요? 이 주소가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또 순순히 전화번호를, 내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니까 진짜 택배사라고 생각하고 집 주소를 얘기하는 스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요, 이 불법 개인 정보 거래로 집 주소 등이 노출되면 스토킹 등 이 다른 범죄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1970년대에 연예계에 진출한 최초의 미스 코리아였던 김성희 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로 한 남성이 혼인신고까지 하는 위험한 일에 휘말려서 결국 연예계를 떠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저는 이야기 듣는 것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특히 뭐 혼자 있다가 이런 일을 겪는다?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서 개인적으로 이 비행기 타는 것을 그러니까 개인 일정으로 비행기 타는 것을 극도로거린다라고 얘기한 김희철 씨 사례 이런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집에 가보면 전부 까만색 이 커튼을 쳐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커튼을 열면 바깥에서 김희철 씨가 집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김희철 씨는 사생 팬들이 아직도 좀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전에 슈퍼주니어로 활동할 때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멤버들이 촬영을 가거나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사생 팬들이 몰래 슈퍼주니어 숙소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멤버들이 이제 속옷을 다 넣어놓은 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옷 칸에 그 여자 사생 팬이 자기 속옷을 싹 안에 끼워놓는 그런 속옷 테러까지 벌이는 정도라고 하니까 너무 트라우마가 생길 만도 하죠. 김준수 씨는 더 심각해요. 들어와서 내 개인 물건을 촬영해 어떻게 할까요? 어딘가 사진 올린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떤 입을 맞추는 행위를. 정말 김준수 씨가 일상이 무너지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거 완전 범죄죠. 범죄죠, 범죄죠. 범죄입니다, 이거는. 네, 거기에다가 더욱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의 사생활 유출이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벌어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이 스타의 사생활을 이용해서요. 글쎄 투어 상품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투어 상품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일본의 K-드라마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바로 원조 한류 스타 윤사마 배용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배용준 씨의 사생활을 이용해서 투어를 만들고 그게 상품으로 나오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드라마 겨울연가 방영 이후에 배용준 씨의 일본 인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K-드라마 한류 붐을 일본에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배용준 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투어가 생겼습니다. 윤사마 주쿠시 투어라는 이 투어인데 이 주쿠시가 같은 종류의 것을 전부 늘어놓는다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사마의 생활 반경을 쫙 늘어놓고 보여주겠다라는 투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어 상품을 한번 볼게요. 배용준 씨가 다니다가 자퇴한 대학교를 한번 가고요. 그리고 배용준 씨가 헤매를 받는 이 단골 미용실 샵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배용준 씨의 자퇴 그리고 헬스장 당시에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이렇게 쭉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배용준의 사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라는 투어인 거죠. 네, 이게 자신의 동선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건 저희는 뭐 코로나19 그때나 봤던 일인데 배용준 씨는 그 한참 전에 이걸 겪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너무 당황했겠죠. 게다가 당연히 사전에 전혀 동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단으로 판매한 여행 상품이었기 때문에 배용준 씨가 이 상품의 예약 판매를 대행한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에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요. 너무 팬이어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사생 팬들 이 점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연예계 이슈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타들의 인생 스토리를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타들의 인생 극장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주 그냥 호탕한 웃음으로 아주 친근감 200% 국민 배우에서요. 이제는요 만인이 닮고 싶어하는 투자의 귀재가 됐습니다. 워린 버핏 아니죠. 바로 전원 버핏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재테크의 여왕이죠. 전원주 씨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전원 버핏 새로운데요. 근데 뭐 전원주 씨가 워낙 재테크를 잘해서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재테크의 달인이다, 귀재다 우리가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짠순이 기준으로 모은 이 재테크 비결 또 알려주시는 거죠?
아니요, 요번에 좀 다릅니다. 전원주 씨가 개인 채널, 너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세상에 선우용녀 씨도 비싸서 포기한 700만 원짜리 호텔 피트니스 헬스장을 끊어서 가서 운동을 하고 호텔에 네 스위트룸, 놀라지 마세요. 스위트룸 얻어가지고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 왜 그러느냐. 돈 세다가 장파한다. 아직 물건 안 사고 돈 세고 있는데 시장이 벌써 끝난 거예요. 물건 못 사면 안 되죠. 인생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껴봤자 자식한테 다 들어갈 돈 이제 나한테 좀 쓸게요. 이러시면서 이제 자신의 건강과 삶의 여유를 돌보는 이런 모습을 전원주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전원주 씨 하면은 정말 짠테크, 근검절약의 대명사 이랬는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전원주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짠순이로 살고 이런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원주 씨는 원래 괴상에서 인삼 농사를 아주 크게 짓는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원주 씨가 S여대의 국문학과 출신인데요. 당시에 전교에서 딱 2명만 대학교를 갔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전원주 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 졸업을 한 전원주 씨가 이 졸업 후에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교사가 된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건 제 말 아닙니다. 이 전원주 씨가 전달한 겁니다. 바로 외모 때문에 나는 교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원주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의 어머니 판단에 키가 딸이 150cm가 좀 잘 안 되고 좀 외모가 곱상하게 생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당시에 신부감 1위의 직업이 뭔가 찾아봤더니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은 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보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교사가 됐지만 이 한순간에 이 교사를 때려치우고 평탄했던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들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중학교 국어 교사로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짧더라고. 중학생 키하고 나하고 똑같고 웬만한 아이들은 나보다 나 이렇게 올라가. 근데 그때 그 확도 호국단이라고 그런 조회를 쓴 적이 있었어. 그 학생들이 그때 교복이 있었어요.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스커트. 숙대 교복이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스커트였어. 그 학생하고 나하고 똑같이 입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경에 텄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붙이니까 웃었나 봐. 다 웃더라고. 그래 나도 따라 웃었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훈육전 선생님이 귀샤대미를 다 때리는데 나같이 때리더라고. 키가 조그마니까 학생을 보고. 어머. 그래서 내가 팍 고꾸라졌어. 어머나, 어머. 고꾸라져서 피가 나오더라고. 어머나. 너무 조그마니까 훈육전 선생님이 나도 학생으로 보고 때려.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나를 운명을 바꾸게 만들었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된 건데 그 후에 어떻게 연예계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됐죠? 전원주 씨가 원래 연예계 데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수는 예뻐야 돼 이러셔서 가수는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배우에 대한 꿈은 못 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 생활하는 동안도 연기 연습을 했는데 아까 그 꼬꾸라지는 사건을 계기로 뺨 맞고 이제 3년 반의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내가 얼굴만 보여주지 않으면 되잖아. 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바로 성우의 길로 들어서신 겁니다. 이렇게 성우 출신 배우들이 많으세요. 고인이 되신 김무생 씨, 남은희 선생님 또 삼희자 씨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라디오가 사양길을 걸으면서 이분들 성우분들이 TV로 진출하는 계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1972년에 이 전원주 씨가 탤런트 특채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배우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네. 그렇게 연기 생활을 시작하고 악착같이 이제 돈을 모으고 생활을 하신 건데 이런 와중에 재테크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죠?
배우에게는 장기 출연 드라마가 있으면 이게 큰 돈이 되는데 이렇게 버티고 버텨서 처음에는 막 식모 역할 이런 거 하다가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바로 1990년대 초에 방영했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전원일기 22년이지만 이것도 17년이에요. 그래서 27년 동안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사실 여기 뭐 고현정 씨, 손현무 씨, 조민수 씨, 많이 천호진 씨 인기인이 됐는데 여기서 전원주 씨가 하성댁 역할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명세를 탔고 이 드라마에 이어서 드디어 스타가 되려면 CF 해야 되죠. 바로 대표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전원주 재테크의 종잣돈을 마련해준 그 작품 CF인데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다 저거 하실 겁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엄마 공공 틀림없이 엄마 타치 이거. 저거 광고가 저렇게 히트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해. 싱크로율이 그냥 정말 찰떡궁합이었고. 그렇죠. 저걸로 재테크 종잣돈을 마련했군요. 맞습니다. 이 광고 대박 나면서 어머 광고 효율 좋네, 냉장고 들어와, 살충제 들어와, 돈이 점점점 모이자 이 돈으로요 주식을 했는데 때가 1998년 남들은 IMF 위기로 다 주식 휴지 조각될 때 오히려 거꾸로 이때가 살 때다 해가지고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3배가 돼서 1억 5천만 원이 되고 그런데 이 1억 5천을 또 그냥 두지 않고 2000년대 초에 대학교 앞에 뭐 숨길 것도 없어요. 이대 앞에 이 건물 여기서 임대 수익도 없고 시세 차익도 없고 이러면서 이게 1억 5천이 또 수십억 원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제 큰 부자가 된 건데 전원주 씨가 공개한 적이 있죠. 나의 주식 투자 노하우. 일단 우량주 장기 투자할 생각을 하고 산다. 그리고 10%가 오르면 이 10% 수익이 나면 일단 빼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어떻게 하냐? 은행. 금융회사를 문지방 닳게 내 집 드나들듯이 계속 드나들면서 계속 만난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쏠쏠한 정보를 준다. 그 말 속에서 저게 알파 상품이구나. 나한테 돈이 되겠구나. 신중하게 딱 고르신다고요. 전원 버핏이 맞네요. 그죠. 저랑 정반대로 하시네요. 저는 와 들어갈 때 와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빠질 때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전원주 씨 이제 대한민국 명실공히 재테크의 여왕으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100억 원대 자산가로 불리고 있는데요. 본인의 노하우도 아낌없이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버는 노하우가 대체 뭘까요?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바로 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나는 들어가면 벌써 이불에다 돈부터 집어넣어. 그리고 돈을 데려. 왜? 깨끗하면 안 쓰게 돼. 헌 돈은 쓰게 돼. 그리고 백화점은 안 가고 시장을 가. 시장에 가도 저녁 시장을 가. 떨이가 많아. 그리고 금을 모아야 돼, 금. 애들 이제 돌 때도 금반지 이런 거 많이 주잖아. 그거 내가 다 빼고 돈으로 줬어. 제일 좋은 말이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갖자. 티끌 모아 태산이다. 야, 이거 너무 다 주옥 같은 저희가 막 밑줄 치고 막 외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노하를 보면 돈을 일단 지폐 현금을 타서 다림줄, 다려서 새 돈을 만들어라. 결국 헌 돈을 쓰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달인 돈으로 뭐 하느냐? 은행을 가신다는 거죠. 벌어서 10% 저축 그게 아니라 10%를 쓰고 90%를 저축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통장만 40개, 50개 이렇게 되고 한 개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이 쌓이면 그걸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윤이 있는 다른 통장으로 또 옮기는 다른 적금으로 옮기는 이런 식으로 저축을 불렸고 그렇게 은행 문 턱이 닳도록 달렸더니 이제는 나
자은행증 가려고 전화 한 통 하면 지점장이 차를 보내준다고 그래요. 네. 차 타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금리 지금 1%대라고 해도 단기간에 목돈 모을 수 있는 건 은행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만기가 이제 됐다 적금 이걸 찾을 때도 내가 이걸 진짜 쓸 때가 있나 써야 되나 5번, 6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신다네요. 아까 우리 잠깐 봤던 방송이 24년 그러니까 작년 5월 그렇죠, 거예요. 5월에. 이게 네. 5년 금쪽 상담소인데 그때 금사라잖아. 네. 그때 샀어 봐요. 지금 얼마예요? 그 방송 보고 따라서 금 샀어 봐. 아유. 야 대단하신데. 두 번째 재테크 비결은 백화점 가지 말고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 가라. 네. 그것도 저녁 저녁에 시간에 가라. 가라. 맞습니다. 아껴라 이거 아니에요. 네, 전은주 씨의 말을 이제 딱 요약을 한번 해보면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아낄 생각을 해라. 안 쓸 생각을 해라인 것 같은데요. 이 짠순이 생활로 짠테크의 원조로 불리는 전은주 씨. 요즘은 이제 남은 여생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는 정말 짠테크의 원조였죠. 어떻게 아낀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내가 선우용려고 치는데 걔네 집 가면 내가 옷장부터 뒤져봐요. 야, 이건 너가 안 맞겠다. 내가 맞겠다. 그러면 아유 가져가 그러면 야. 가져와 입고. 그 옷은 거의 사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저녁에 들어가면 내가 꼭 영수증을 딱 조사하고 가계부를 지금도 난 쓰고 있습니다. 왜?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아 이건 안 사도 될 걸 샀구나. 아 요거는 아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손녀들도 오면은요. 할머니는 우리 집에 태양이에요 그래요. 왜 태양이냐? 집어주니까요. 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애미야 교통비는다고 애미야 용돈 좀 이러면 안 돼요. 야 써라. 이러니까 그게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젊어서 아끼면 노년에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네. 야, 나이 들어서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젊었을 때 모으고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몇 가지 이야기 해주셨지만 평소에 생활 습관이 어떠신지가 진짜 궁금해요. 야, 따라하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한번 요약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은주 씨는요. 실내에 계실 때 실내에 있는 형광등은 다 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수돗물 쓸 때 졸졸졸졸 내려 쓰신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방송국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과, 커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은주 씨를 위해 준비된 그런 다과, 커피 이거 다 수집을 해서 가져가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감기 있을 때 티슈 몇 장 쓰세요. 여러 장 쓰잖아요. 근데 딱 한 장만 쓰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세탁은 무조건 손빨래를 하시는데 이 손빨래 하다가 세탁기 할 게 너무 많이 모이면은 한 15일에 한 번 정도 세탁기를 돌린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세탁기 돌린 물 이런 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2차 활용을 또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걸로 변기 닦으시고요. 거기에다가 또 변기 닦고 그 물로 또 청소하고 아 정말 재활용 대단하십니다. 이야. 그리고 전원주 씨 세 번째 재테크의 비결이 금이었어요. 와. 저 앞서 방송은 2022년 9월 방송인데 이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금 산다고 그러셨어요. 네. 3년 전이에요. 네. 도대체 언제부터 금을 사신 거예요? 3년 전이 아니고요. 무려 30년 전부터 금을 모으셨다 그래요. 그때는 한 3, 4만 원 했나? 네, 저 사진으로 봤는데 집에 뭐 있는 게 아니고 금고에다가 금을 좀 모셔놨어요. 그 정도인데 어느 캣. 이걸 30년 동안 척척 모은 게 이제 한 3년 전 얘기하셨을 때가 10억 원어치인데 지금 금값 장난 아니죠. 야. 지금 네. 처음에 한 돈에 4만 원일 때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5배 아니 20배까지 저 계산하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그 보유한 금에다가 돈 좀 합하면요. 빌딩 작은 거 아니고 큰 거 하나 살 만큼이 될 만큼이라고 하니까 우와 정말 괴가 금고에 있더라고요. 야, 이렇던 절박했던 삶의 여정을 지나서 이렇게 철저한 재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넉넉한 멋진 노후를 보내게 되신 전은주 씨 정말 부럽습니다. 전원주 씨를 보니까 이 얘기가 딱 맞아요. 돈하고 시청률은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 뭔가 딱 버티고 있으면 한 번 온다. 맞아요. 정말. 전원주 씨 오늘도 배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때이른 추위에 여전히 서울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기온 7.7도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체감 온도도 낮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든든한 옷차림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어제 4.8도로 출발했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 6.6도로 조금 올랐지만 비슷한 수준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원래 이맘때 기온이 아침에는 10도, 한낮에는 19.8도입니다. 내일부터는 이맘때 10월에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요. 동해안은 대체로 흐립니다. 강원 용동에는 최대 60mm, 그 밖에 동해안에는 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이 20도, 광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낮에는 그래도 평상 가을 날씨라니까 가을을 네. 좀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지나가는 가을 아쉽지 않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